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4월 21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민중사 1권의 8장 다행히도 정복으로 차지한 땅은 하나도 없다. 함께 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직업 군인으로 셰익스피어, 초서, 헤겔, 스피노자를 즐겨 읽던 제3보병 연대장 이선 엘록 히치콕 대령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루이지애나 제섭 요셉 1845년 6월 30일 어제 저녁 워싱턴시로부터 테일러 장군 앞으로 세바인이나 다른 가까운 해변으로 지체 없이 이동하고 텍사스 총회에서 우리 연방회의의 합병 결의안을 수용한다는 소식을 듣는 즉시 휘하 전 병력을 텍사스의 극서 변경지대까지 이동시켜 리오 글란데 강변이나 인근의 진지를 구축하고 강을 건너려는 멕시코 무장 병력을 몰아내라는 명령이 속달로 하달됐다. 어제 저녁 귀역 나팔을 불 때 블리스가 다급하게 명령서를 읽어줬다. 필요한 준비를 생각하느라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금은 촛불 곁에 앉아 기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합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폭력은 폭력을 초래하며 우리의 이런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과 유혈을 가져오지 못하면 나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셈이 된다. 히치콕은 잘못 생각하지 않았다. 제퍼슨의 루이지애나 매입은 국경을 로키 산맥으로까지 확장시켜 미국의 영토를 2배로 넓혔다. 1821년 스페인에 맞선 혁명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한 멕시코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선동적 움직임과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이루어진 뒤 텍사스는 1836년에 멕시코로부터 떨어져 나와 론스타 지원이 이루어진 뒤 텍사스는 떨어져 나와 론스타 공화국을 선언했다. 1845년 미국 의회는 텍사스를 연방의주로 편입시켰다. 당시 백악관의 주인이던 민주당의 제임스 포크는 팽창주의자로서 취임식 날 밤에 해군 장관에게 자신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의 획득이라고 털어놓을 정도의 인물이었다. 테일러 장군에게 군대를 리오 그란데 강으로 이동시키라고 한 명령은 멕시코인들에 대한 도전이었다. 비록 텍사스가 전쟁에 패할 때 포로가 된 멕시코의 산타아나 장군에게 리오 그란데 강이 텍사스의 남부 경계선이라고 말하도록 강요한 바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무근이었다. 텍사스와 멕시코의 전통적인 경계선은 240km가량 북쪽에 있는 누이세스 강이었으며 멕시코와 미국 모두 이를 국경선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크는 텍사스 사람들에게 합병을 받아들이도록 요금기를 붙들면서 리오 그란데 강에 대한 텍사스의 소유권 주장을 지지한다고 확신시켰다. 멕시코인들이 거주하는 영토인 리오 그란데 강으로 군대를 이동시킨 명령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테일러는 한때 텍사스 합병을 비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진군 명령을 받은 당시에는 태도가 변한 것처럼 보였다. 히치콕은 테일러가 이 조치를 논의하려고 부관인 자신의 막사로 찾아온 일에 관해 일기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테일러 장군은 멕시코인의 권리를 깡그리 잊은 듯하며 우리의 경계를 가능한 한 서쪽으로 밀어붙이려는 포크 대통령의 노력에 기꺼이 앞잡이가 되고자 한다. 내가 장군이 이동을 건의하면 포크 대통령이 그런 건의를 활용해 책임을 장군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말하자 장군은 즉시 책임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만약 재량권을 행사해도 좋다고 지시하면 어떤 명령서도 요구하지 않은 채 수송수단을 구하는 즉시 리오 그란데 강으로 진격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군은 특별한 명예 진급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월권 행위를 하려는 것 같다. 테일러는 누이세스 강 건너편인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1846년 2월에 멕시코만을 따라 리오 그란데 강까지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테일러의 군대는 전면과 측면에 척후병을 세우고 보급 열차가 뒤따르는 가운데
탁 트인 초원을 가로질러 종대로 흥분했다. 그러고는 좁은 길을 따라 건물이 우거진 지대를 거쳐 멕시코 주민들이 강을 건너 마타모로스시로 달아나면서 다급히 버리고 간 경작지와 초가지구 등 모두막에 1846년 3월 28일에 도착했다. 테일러는 막사를 설치하고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마타모로스의 휜 집들을 향해 대포를 설치했으며 마타모로스 주민들은 조용한 강둑에서 펼쳐지는 군대의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포크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신문인 워싱턴의 유니언은 일찍이 1845년에 텍사스 합병의 의미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합병이라는 커다란 조치가 달성되어 국경과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서부를 향해 세도할 급류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서부 사람들의 행진을 누가 멈추게 할 것인가? 이 신문에서는 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이 말은 서부로의 평화적 이동을 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적절히 조직된 지원병 부대가 멕시코를 침략, 유인하고 점령할 것이다. 이들 덕분에 캘리포니아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1845년 여름에 민주주의 평론의 주필인 존 오설리반이 훗날 유명해진 표현을 사용해 아메리카 대륙에 뻗어나갈 우리의 명백한 운명은 해마다 증가하는 수백만 인구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 직후의 일이었다. 1846년 봄에 필요했던 일이라고는 포크가 바라는 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사소한 군사적 사건뿐이었다. 4월에 테일러 장군의 병참 장교 크러스 대령이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말을 몰다가 실종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11일 후에 발견된 대령의 시체는 둔기에 맞아 두개골이 박살난 상태였다. 강을 건너온 멕시코 게릴라들이 살해한 것으로 간주됐다. 리오그란데 강 건너편 집들의 지붕 위에 모여든 마타모로스의 멕시코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한 군대 장례식이 거행됐고 종교의식과 세 발의 예포와 함께 크로스는 땅에 묻혔다. 다음 날 테일러의 순찰병들이 멕시코인들의 포위 공격을 받아 전멸당했다. 16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포로가 됐다. 테일러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지사에게 전문을 보내 5,000명의 지원병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텍사스로 떠나기 전에 백악관으로부터 지원병 요청의 권한을 승인받았던 것이다. 또한 포크에게 급보를 보냈다. 이제 교전이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멕시코 쪽에서 최초의 총성이 울렸다. 그러나 히치콕 대령의 일기에 따르면 최초의 돌발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멕시코인들은 미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행동했다. 애초부터 나는 미국이 침략자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에게는 이곳에 있을 턱만큼의 권리도 없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이 나라에서 마음대로 고른 많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정부가 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구실을 만들고자 소규모 군대를 파견한 듯이 보이는데 이 군대가 어떻게 되든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일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런 충돌이 있기 전에는 테일러는 대통령에게 급보를 보내 교전이 곧 발발할 것 같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전투 소식이 전해지기 전인 5월 9일에 포크는 멕시코에 대한 배상 요구와 멕시코가 미국 측의 협상 대표 존 슬라이드를 최근에 거부한 일을 근거로 선전포고를 하자고 강요들에게 제안했다. 포크는 강요 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일기에 기록해뒀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는 멕시코 군대의 공공연한 침략 행위에 관해 들은 바가 없으나 그런 행위가 벌어질 위험이 임박했다고. 내 견해로는 전쟁을 벌일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이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흥분과 조바심으로 들끓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온 나라가 흥분과 조바심으로 들끓고 있진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은 들끓고 있었다. 테일러 장군으로부터 멕시코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급보가 도착하자 포크는 강요들을 소집해 소식을 전했으며 내각은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요청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포크가 연방의회에 보낸 교서는 분노로 가득했다. 인내의 술잔은 델노르데의 경계선에서 최근의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도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박이 반복된 뒤 멕시코가 합중국의 국경을 건너 우리의 영토를 침략했고 미국 땅에 미국인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존재하므로 멕시코가 스스로 도발해 전쟁이 발발했으므로 의무에 대한 모든 숙고와 애국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라의 명예와 권리와 이익을 단호하게 옹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크는 필요한 방어 조치로서 리오그란데 강으로 미국 병력을 급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슈러더가 말하듯이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 역사적으로 멕시코인들이 통치하고 거주하던 영토권 분쟁 지역에 미국 병사들을 파견함으로써 전쟁을 도발한 것은 바로 포크 대통령이었다. 의회는 서둘러 전쟁 교서를 승인했다. 슐러더의 말을 들어보자. 연방 하원의 질서정연한 민주당 다수파는 포크의 5월 11일 전쟁 권고에 대해 민첩하고 오만하게 부응했다. 포크의 진술에 대한 증빙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전쟁 교서에 수반된 공식 문서 꾸러미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즉시 하원에 상정됐다. 지원병과 전쟁 비용에 관한 의원을 둘러싼 논의는 2시간으로 제한됐으며 이 시간조차 상정된 문서에 발췌문을 읽는데 대부분 할애되어 토론할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휘그당은 아마 멕시코 전쟁에 반대한 듯하지만 팽창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휘그당 역시 캘리포니아를 원했지만 전쟁 없이 차지하는 쪽을 선호했다. 슈로더가 지적하듯이 휘그당의 주장은 전쟁에 의지하지 않고 태평양 연안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상업지향적 팽창주의였다. 아울러 휘그당은 군사작전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거부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만큼 군사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전투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지 않아서 미군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휘그당은 민주당의 합세에 174대 14로 전쟁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은 휘그당의 강력한 노예 반대파 소집단이었거나 전쟁 조치에 찬성표를 던진 매사추세츠의 한 하원 의원을 말을 빌자면 소규모 극단주의 일파였다. 상원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하루로 제한됐고 역사가 프레드릭 머크의 말처럼 떼거리 전술이 다시금 되풀이됐다. 휘그당이 민주당에 가세함으로써 전쟁 조치는 40대 2로 통과됐다. 슈러더가 지적한 것처럼 전쟁 내내 정치적으로 신중한 휘그당의 소수파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진 한편으로 장광설을 퍼부어 행정부를 귀찮게 했을 뿐이다. 휘그당의 신문인 워싱턴의 내셔널 인텔리전서가 이런 입장을 취했다. 원래 완고한 14인의 14인의 이론으로 반대표를 던졌던 매사추세츠 출신의 존 퀸시 애덤스는 나중에는 전쟁 경비에 찬성표를 던졌다. 일리노이주의 에어브러함 링컨은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는 아직 연방 하원에 진출하지 못했으나 당선 뒤인 1846년에 전쟁에 관해 투표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게 됐다. 링컨의 지점 결의안은 유명한 일화가 됐다. 미국 땅에 미국인의 피가 뿌려진 정확한 지점을 설명하라고 포크에게 도전했던 것이다. 하지만 링컨은 병력과 보급품을 위한 비용 조달을 저지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려 하진 않았다. 1848년 7월 27일 연방 하원에서 제커리 테일러 장군의 대통령 입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테일러 장군은 무엇보다도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고 민주당 여러분의 말처럼 우리 휘그당은 항상 전쟁에 반대해왔으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테일러 장군을 지지하는 것이 어색하고 당혹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쟁에 반대한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전쟁에 반대해왔다는 선언은 진실도 되고 거짓도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불필요하고도 헌법에 위배되게 전쟁을 개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쟁에 대한 반대라면 휘그당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반대해온 셈이 됩니다. 평화로운 멕시코의 정착지의 한복판에서 군대를 행진시키고 주민들을 겁주어 쫓아버리고 농작물을 비롯한 재산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여러분의 눈에는 완벽하게 온화하고 평화로우며 도발적이지 않은 행위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 나라의 대의가 되었을 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돈과 피를 제공하는 일이 전쟁에 대한 지지라면 우리가 항상 전쟁에 반대해왔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소수의 개인적인 예외는 있으나 여러분은 이곳 하원에서 끊임없이 필요한 모든 보급품 지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소수의 하원 의원들은 멕시코 전쟁이 남부의 노예 영토를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모든 전쟁 조치에 반대표를 던졌다. 열렬한 연설가이자 천하장사였던 오하이오 출신의 조슈아 기딩스가 그 가운데 한 명으로 멕시코 전쟁을 침략 전쟁이자 신성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라고 불렀다. 기딩스는 무기와 병력 공급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멕시코인들의 땅에서 그들을 살해하거나 그들의 나라를 빼앗는 일에 나는 지금 물론이고 차후에도 가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범죄의 죄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놓여야만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딩스는 미국 혁명 기간 중인 1776년에 미국인들을 억누르는 전쟁을 위한 군수 보급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영국의 휘그당을 지적했다. 1846년 5월에 의회에 결정을 내린 뒤 뉴욕, 볼티모어, 인디애나폴리스,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쟁에 찬동하는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수천 명이 앞다퉈 군대에 지원했다. 시인 월트 휘트먼은 전쟁 초기에 블루클린의 이 글에 이렇게 썼다. 그렇다. 멕시코는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우리가 자진해서 싸움을 걸진 않았지만 우리 역시 팽창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분쇄하는 방법도 알고 있음을 온 세상에 가르쳐주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무기를 들자. 이 모든 호전성에 동반된 것은 미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축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사고였다. 이것은 인종적 우월함이라는 사고와 뉴멕시코 및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땅에 대한 동경,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상업적 모험심의 사고가 뒤섞인 생각이었다. 일리노이 스테이트 레지스터는 캘리포니아를 언급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이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 거칠고 쓸모없는 무성함 속에서 잠자게 내버려 둘 것인가? 무수한 진취적인 미국인이 비옥하고 매력적인 대초원으로 몰려들 것이다. 계곡에서는 앵글로 아메리칸의 산업이 발전하는 활기찬 함성이 들려오고 평화와 해안에는 도시들이 용성할 것이며 국가의 자원과 부가 한없이 늘어날 것이다. 아메리카 평론은 서서히 멕시코인들의 영토로 스며들어와 그들의 풍습을 뒤바꾸고 생활과 교육을 지배하며 그들의 허약한 혈통을 절멸시키고 있는 우월한 민족에게 멕시코인들이 굴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47년에 이르자 뉴욕의 헤럴드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에나 퍼져 있는 양키 민족이 몇 년 안에 멕시코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해방시킬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문명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가진 운명의 일부임을 믿는다. 뉴욕 상업저널에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편지가 실리기도 했다. 우주 만물의 최고 통치자가 끼어들어 인류의 이익을 위한 인간 에너지에 도움을 주는 듯하다. 하나님의 개입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쟁의 성공과 일치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 만연한 모든 악덕으로부터 700만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 표면상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존슨 상원의원도 한마디 했다. 만일 현명한 섭리에 지고한 목적에 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고귀한 임무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전쟁에는 해악이 따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전쟁은 대규모의 죽음과 소름 끼치는 폐허를 낳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리 불가사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지구한 현명함을 지닌 관장자에 의해 인류의 향상과 행복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대행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가 명백한 운명이라는 원리에 동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견해 때문입니다. 1847년 2월 11일 콩그레셔널 글로브는 이렇게 보도했다. 메릴랜드 자일즈 의원,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가 영토를 획득할 것이며 또한 획득해야만 한다는 점을 나는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양에서 대양까지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텍사스로부터 똑바로 태평양까지 행진해야 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노호하는 파도뿐입니다. 이것이 백인종의 운명이며 앵글로색슨족의 운명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 미국 노예제 반대협회는 전쟁이 단지 멕시코의 광활한 영토에 미국의 노예제를 확대하고 영속시키려는 진저리나게 무시무시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27세의 보스턴의 시인이자 노예 폐지론자인 제임스 러셀 로웰은 보스턴 쿠리어에 풍자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 시에서 뉴 잉글랜드의 농부 호지아 비글루는 자기 나름의 방언으로 전쟁에 관해 이야기했다. 전쟁에 관하서라면 나는 살인이라고 부르겠소. 명백하고도 분명한 사실이지. 나는 더 말하고 싶지 않소. 이 사실이 내 유언이라는 점 말고는. 그들은 자유의 경박함으로 말할지 모르나 얼굴은 시뻘겋다고 말하시오. 전쟁은 우리 민족의 생득권이 매장당하는 크고도 거대한 무덤이오. 그들은 이 땅 캘리포니아를 새로운 노예주로 끌어들이기만을 원하지. 당신네를 모욕하고 경멸하고 죽어라 약탈하려고. 전쟁이 막 시작된 무렵인 1846년 여름 매사추세츠 주 콩고드에서 살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멕시코 전쟁을 비난하면서 매사추세츠주의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다. 소로는 투옥되어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냈다. 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인두세를 납부해 소로는 석방됐다. 2년 뒤 소로는 시민정부의 저항이라는 강연을 했고 이 강연은 훗날 시민 불복종이라는 에세이로 발간됐다. 권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겠지만 법에 대한 존중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은 털끝만큼도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지 못했으며 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수단을 통해 착한 사람들조차 나날이 불의의 대리인이 된다. 법에 대한 부당한 존중이 낳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자신들과의 뜻과는 반대로 더욱이 자신들의 상식과 양심과는 반대로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 훌륭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행군하는 광경을 볼 수 있으니 실로 가파른 행군이고 병사들의 심장은 고동을 친다. 소로의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랠프 waldo 에머스는 뜻은 같았지만 항의하는 일은 무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에머슨이 감옥에 소로를 방문해 그 안에서 뭐하고 있냐 라고 묻자 소로는 당신은 그 밖에서 뭘 하고 있소이까?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교회는 대부분 전쟁을 거리낌 없이 참성하거나 소심하게 침묵을 지켰다. 조합교회, 퀘이커교, 유니테리언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쟁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례교 성직자이자 브라운 대학 총장인 프랜시스 웨일랜드 목사는 대학 예배에서 행한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 오직 자위를 위한 전쟁만이 정당한 것이며 부당한 전쟁일 경우에는 각 개인이 전쟁에 저항하고 전쟁 지원을 위해 정부에 돈을 보태주지 않을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스턴의 유니테리언교 성직자인 시어도어 파커 목사는 전쟁에 대한 감동적인 비판을 멕시코인들에 대한 멸시와 결합시켰으니 멕시코인을 열등한 족속, 즉 기원과 역사 민족성에서 열등한 족속이라고 지칭하며 인디언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팽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상의 힘과 상업의 압력을 통해서
그리고 우월한 사상과 더 나은 문명을 갖춘 우월한 민족의 꾸준한 진보를 통해서 멕시코보다 더 현명하고 더 인간답고 더 자유롭고 더 용맹스럽고 더 좋게 됨을 통해서 팽창해야 했다. 1847년에 파커는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촉구했다. 뉴 잉글랜드 남자가 군에 입대하는 일. 뉴 잉글랜드 상인이 이 사악한 전쟁을 돕기 위해 달러를 대부하거나 배를 빌려주는 일을 파렴치한 행위로 만드십시오. 제조업자가 우리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 대포나 칼, 화약을 만드는 일을 파렴치한 행위로 만드십시오. 파커의 인종차별주의는 널리 퍼졌다. 노예제 반대파 휘그 당원인 오하이오 출신의 델러노 하원 의원은 미국인이 스페인인, 영국인, 인디언, 검둥이의 피가 고약하게 혼합된 온갖 색조의 유색이 포함된 열등한 민족과 뒤섞여 그 결과 나태하고 무지한 인종이 생겨나는 사태를 두려워하면서 전쟁에 반대했다. 전쟁이 계속되자 반대도 높아졌다. 미국 평화협회는 평화의 주창자라는 신문을 발간해 전쟁에 반대하는 시, 연설, 청원, 설교 등과 병영 생활의 타락과 전쟁의 참사에 대한 목격담을 실었다. 노예 폐지론자들은 윌리엄 로이드 게리슨이 퍼내는 해방자를 통해 잔인 무도한 짓거리, 배반 행위 등 국가적 타락의 모든 특징을 드러내는 공격, 침략, 정복, 약탈 전쟁이라고 전쟁을 비난했다. 국가 지도자들이 애국적인 지지를 구축하려고 쏟아부은 노력을 감안하면 공개적인 반대와 비판의 규모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애국파 폭도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반전 집회가 열렸다. 군대가 멕시코시티로 점차 가까이 접근하자 해방자는 대담하게도 미국의 패배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자유와 인간애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사람은 멕시코인들의 대성공을 바라야만 한다. 우리는 피가 흘려야 했다면 그 피가 미국인의 것이었다는 점, 그 다음으로는 스코트 장군과 그의 군대가 멕시코인들의 소나기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는 스코트와 그의 군대가 몸을 다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한 가장 철저하게 패배해 불명예를 뒤집어쓰기를 기원한다. 노예 출신으로 탁월한 연설가이자 작가였던 프레드릭 더 글래스는 로체스터에서 자신이 펴낸 신문 북극성 1848년 1월 21일자에 우리의 자매 공화국가 현재 벌이고 있는 불명예스럽고 잔혹하고 간악한 전쟁에 관해 썼다. 멕시코는 앵글로색슨의 탐욕과 지배욕의 희생양이 되는 운명에 처한 듯했다. 더글러스는 실질적인 행동을 꺼리는 전쟁 반대론자들의 우유부담함을 경멸했다. 노예 소유주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결정과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인력과 돈을 쥐어짜는 데 있어서 성공 가능성은 대통령에 맞서 포진한 반대 세력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명백하다. 어느 정도나마 상당한 분별력이나 탁월함을 지닌 정치가라면 누구도 전쟁에 대해 공권력이 절대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자신의 당과 개인의 인기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듯하다.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평화를 위한 입장을 견지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기꺼이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여론은 과연 어떠했을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초기에 세대했던 입대 분위기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1846년의 선거는 포크에 대한 상당한 반대 정서를 보여줬지만 어느 누가 이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얼마나 됐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매사추세츠에서는 전쟁의 지지표를 던졌던 로버트 윈스럽 하원 의원이 휘그당의 반접한 인사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당선됐다. 슈러더는 비록 포크의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멕시코 전쟁에 찬성하는 전반적인 열정은 여전히 높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에는 믿을 만한 여론조사라고는 없었다. 선거 역시 대다수 국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투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멕시코 전쟁을 연구한 역사가들은 쉽게 국민과 여론에 관해 이야기해왔다. 오랫동안 표준적인 설명의 지위를 차지해온 두 권짜리 저서 멕시코와의 전쟁의 저자인 저스틴 H. 스미스처럼 물론
역시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모든 호전적인 압력을 어느 정도 인식해야 했는데 그런 것은 인기 있는 정부가 갖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가 제시하는 증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임을 자임하는 신문으로부터 나왔다. 1845년 8월 뉴욕 헤럴드는 전쟁을 지지하는 다수의 커다란 외침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 뉴욕 상업저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보도했다. 우리 출전합시다. 세상은 진보하고 싱거워져 버렸으니 배들을 모두 포획하고 도시들을 쳐부수고 세상을 불살라버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흥미거리,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뉴욕 모닝뉴스는 도시를 가득 메운 젊고 열정적인 정신은 들뜬 에너지라는 한 방향만을 원하며 그들의 관심은 이미 멕시코로 고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4월 2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8장에서부터는 멕시코 전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국주의는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살아가는 제국주의입니다.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이고 또 대표적으로 이 미국에서는 멕시코 전쟁이 존재했습니다. 참 어떻게 언론을 이용을 해서 전쟁을 추동하고 이게 마치 합당한 것처럼 마치 저쪽이 먼저 우리를 침략해 왔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늘 제국주의가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모든 전쟁의 시작은 제국주의의 존재에서부터 옵니다. 제국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땅에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이, 많은 국민들이 쫓기거나 죽거나 전쟁의 분학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멕시코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국주의를 꼭 이 세상에서 끝장내는 투쟁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월 21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였습니다.